결혼 4년 차. 나는 그저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에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다. 쥐꼬리만 한돈 좀 번다고 집안에서 유세를 떤다며 퍼부어대더니 기어이 나를 무릎 꿇렸다. 그러고는 소금에 절여둔 김장, 배추 100포기를 하나하나 뒤집게 했다. 그걸 다 끝내기 전에는 한숨도 잘 생각 말라는 호통과 함께 남편이라는 작자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나는 울지도 대들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알량한 체면은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당장 안 돌아와. 넌 못 가. 죄송하지만 어머니. 제 뺨에 손을 올리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생각하셨어야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관의 센서 등이 켜지는 찰나,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정다은의 왼쪽 뺨이 매섭게 돌아갔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고 입안 점막에서는 순식간에 쇠녹 같은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고개가 획 꺾인 다은의 손에서 먹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현관 타일 위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얼음 조각과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장장 14시간 동안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그녀의 구두를 적셨다. 새벽 1시다. 임정희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억누르며 으르렁거렸다. 교회에서 늘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얼굴은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서 마치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쥐꼬리만 한돈 좀 벌어온다고 집구석에서 유세를 떨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도대체 밖에서 어떤 논팽이랑 붙어먹다가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 거야. 다은은 뺨을 감싸 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칠게 들썩이는 임정희의 어깨를 넘어 복도 끝 안방을 향해 있었다. 손가락 2마디쯤 열려있던 방문 틈 사이로 남편 임재원의 반쪽 얼굴이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다은의 시선이 그와 마주친 지 0.1초 만에 남편의 손이 소리 없이 천천히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달칵. 문이 잠기는 소리는 지극히 작았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서는 방금 전에 뺨 맞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귓가를 때렸다. 다은의 심장이 마치 살얼음이 낀 냉수에 처박힌 것처럼 서서히 박동을 멈췄다. 3년 전 결혼식 날, 저 남자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쥔 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다. 평생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어 단 한치의 억울함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얄팍한 나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를 문밖의 지옥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 어딜 빤히 쳐다봐 임정희가 다은의 코트 멱살을 왈칵 틀어지고는 주방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형광등이 신경질적으로 켜지고 다은은 떠밀리듯 두어 걸음 비틀거리다 싱크대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밀려왔다. 대리석 상판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은 그녀의 눈앞에 주방 바닥에 참상이 들어왔다. 그것은 굵은 소금에 절여 숨을 죽여놓은 김장 배추 100포기였다. 비좁은 주방 바닥을 빈틈없이 차지한 배추 무더기들은 마치 작은 산맥 같았다. 공기 중에는 짙은 마늘 다진 것과 멸치 액젓, 고춧가루가 뒤섞인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 밤 이 배추들 전부 뒤집어 놓기 전엔 잘 생각하지 마라. 임정희가 바닥에 놓인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를 가리키며 다은의 코앞까지 삿대질을 해댔다. 내 아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술 못 얻어먹고 있는데 넌 밖에서 팔자 좋게 싸돌아다녀. 오늘 다 못 뒤집으면 그 방 문턱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말을 마친 임정희는 코웃음을 치더니 거실 소파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고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다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고 덩달아 눈시울도 시큰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기관지를 타고 폐부로 스며들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강제로 짓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혀 싱크대 아래에서 말라붙은 고춧가루 얼룩이 묻은 분홍색 방수 앞치마를 꺼내 목에 걸었다. 고무장갑을 집어 들려던 찰나 다은의 곁눈질에 대리석 상판 구석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검은색 스마트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임정희의 것이었다. 다은의 움직임이 0.5초간 멈칫했다. 거실에서는 홈쇼핑쇼 호스트의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피로에 지친 임정희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다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꽁꽁 얼어 약간 굳어있던 그녀의 손이 소리 없이 다가가 고무장갑과 함께 그 스마트폰을 자신의 허벅지 바깥쪽 그림자 속으로 슬그머니 밀어넣었다. 그녀는 배추 산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묵직한 배추반 포기를 기계적으로 뒤집으며 바닥에 고인 소금물이 마른 잎사귀에 스며들게 했다.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손목 관절에서 시큰거리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15포기째 배추를 뒤집었을 때쯤 거실의 숨소리는 어느새 규칙적이고 옅은 코골이로 변해 있었다. 다은은 손놀림을 멈췄다. 오른손에 고무장갑을 벗고 앞치마에 대충 물기를 닦아낸 뒤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찌르는 듯한 불빛에 다은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비밀번호 입력창의 숫자 패드를 노려보며 엄지손가락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4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눌렀다. 0, 8, 1, 2. 임재원의 생일. 임정희의 모든 비밀번호는 이 4자리였다. 잠금 해제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넘어가며 노란색 메신저 앱 화면이 곧바로 나타났다. 임정희가 속해 있는 은혜교회 시니어 권사님들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다은은 창을 닫으려 했지만 화면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마치 독이 발린 바늘처럼 그녀의 동공을 깊숙이 찔렀다. 그것은 30분 전 임정희가 보낸 메시지였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야근한답시고 밖에서 무슨 몹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누가 안답니까? 집구석은 돼지요리 같고 내 아들 밥 한 끼 안 챙겨주고 저런 근본 없는 물건을 며느리로 들여서 아주 내 팔자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지 뭡니까? 다은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어제, 그제, 지난달. 빼곡하게 채워진 텍스트는 온통 그녀를 향한 악독한 저주와 날조된 비방뿐이었다. 불효막심하다느니, 돈을 물쓰듯 쓴다느니, 몸에서 싼 티가 난다느니, 차라리 은행 지점장 딸이랑 재원이를 맺어줬어야 했다느니. 매 메시지 아래에는 다른 권사들의 가식적인 맞장구와 위로가 줄을 이었다. 스마트폰을 쥔 오른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핏기가 가셔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다은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배어 나올 때까지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눈동자 속 온도는 한치 한치 얼어붙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이 모든 채팅 기록을 한 페이지씩 빠짐없이 캡처하여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전송했다. 앱을 종료하려던 찰나 대화 목록 맨 위로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는 빨간 점이 떠올랐다. 발신자 이름은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재준이였다. 다은의 시선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 대화창을 터치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대뜸 은행 계좌의 잔액을 캡처한 사진이 떠 있었다. 이어서 임재준이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엄마, 경기도 아파트 잔금 3천만 원이 모자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못 내면 계약금 전부 날리게 생겼어요. 엄마랑 형은 이야기 다 끝난 거죠? 임정희의 답장은 어제 오후에 전송된 것이었다. 걱정 마라. 내 형이랑 다 얘기 끝났다. 걔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잖니. 내 형더러 그년한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자고 구슬리라고 했다. 거기서 빼낸 돈으로 일단 내 급한 불부터 끄면 돼. 그년이 멍청해서 내 형이 살살 달래면 금방 넘어올 거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다은의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과 함께 4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그 순간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돈은 그녀의 부모님이 시골의 낡은 집을 팔고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간신히 마련해 주신 7,500만 원에
그녀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겨우 맞춘 작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석 달 전 어느 늦은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임재원이 전례 없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아부하듯 다정하게 속삭였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여보,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우리 집주인한테 말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건 어떨까? 거기서 남는 보증금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급전 필요한 친구한테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자. 당시 다은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임재원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뜬구름 잡는 재테크 계획인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재테크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을 뼛속까지 빨아먹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다은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누렇게 바랜 벽지와 구석에 곰팡이까지 핀 이 비좁은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 집구석에서 소처럼 일하고 헌신하며 끝없는 트투집과 구박을 견뎌냈다. 오직 이 빌어먹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방문 너머의 저 남자와 소파 위에서 코를 고는 저 여자는 그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어떻게 쥐어짜낼지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다. 얼음물을 한 컵 가득 따라 고개를 젖히고 단숨에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물줄기가 미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씨마저 차갑게 꺼버렸다. 남은 것은 얼음장보다 더 시린 각성뿐이었다. 새벽 3시 30분. 마지막 배추 한 포기가 뒤집혀 빨간 고무대야 안에 가지런히 쌓였다. 다은은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수돗물이 붉게 언 두 손을 씻어내리며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를 헹궈냈다. 그녀는 키친타월을 뜯어 손에 물기를 닦고 임정희의 스마트폰을 대리석 상판 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위치, 각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방금 캡처한 모든 사진을 강소연이라는 연락처로 일괄 전송했다. 소연은 그녀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법학도였다. 전송이 완료되자 다은은 딱 한 문장만 남겼다. 일단 이것 좀 보관해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앞치마를 풀고 소파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임정희를 지나쳐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임재원은 문을 등진 채 옆으로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일정하고 무거웠다. 하지만 다은은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소 잠이 들면 코를 골았고 지금의 숨소리는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다은은 그의 연기를 모른 척했다. 그녀는 겉옷조차 벗지 않은 채 이불 한쪽을 들추고 침대 가장자리에 반듯하게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눈을 뜬 채 천장에 난 미세한 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시집가기 전날 마당에 앉아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다. 다은아, 결혼하면 이제 남의 식구란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패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그게 내 목숨줄을 살려줄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부적과도 같았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임재원이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지방은행에 자신만의 독립된 계좌를 개설해 두었다. 매달 마트에서 나오는 야근 수당과 보너스를 남몰래 조금씩 이체해 두었다. 액수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집을 나간 뒤 몇 달간 버틸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다은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무런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토요일 아침, 거실의 통유리창을 넘어온 햇살이 마루 위에 눈부신 빛의 얼룩을 남겼다. 오늘은 임정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교회 권사님들의 친목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아침 8시, 임정희는 어젯밤 현관에서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던 미친 여자는 온데간데없다는 듯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은이 끓여낸 뽀얀 사골국을 훌쩍이며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말투로 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가서 그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오고
과일은 단지 밑에 있는 고급 마트 가서 제일 비싼 샤인머스켓이랑 제주 감귤로 사와 시장통 가서 할인하는 썩은 과일 사올 생각일랑 아예 접어.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들 교회에서 방귀나 끼는 권사님들이니까 내 체면 깎아 먹으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다은은 토를 달지 않고 그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미용실에서 막 세팅을 마친 듯한 우아한 머리 모양을 한 3명의 권사가 정확히 초인종을 눌렀다. 다은은 예쁘게 조각낸 딸기 케이크와 투명하게 씻은 샤인머스켓을 거실 유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두 손을 앞치마 위에 다소곳이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완벽하고 순종적이며 존재감 없는 며느리의 역할을 연기했다. 아이고, 정희 권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 가운데 앉은 통통한 체격의 권사가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홍차를 한 모금 음미하며 다은의 위아래를 훑어보는 매서운 눈길을 보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자는데 다은이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우리 늙은이들 시중 드는 애가 어디 흔한가. 임정희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녀는 다은의 손을 친근하게 끌어당겨 손등을 토닥이며 소름이 돋을 만큼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은이가 딴 건 다 좋은데 좀 답답하고 숫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성미가 급해서 쓴소리를 좀 해도 절대 마음에 담아두는 법이 없어. 이 아이가 심성은 아주 비단결이야. 다은은 눈을 내리깐 채 자신의 손등 위에 포개진 검버섯이 핀 임정희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저 손이 어쩌녁 그녀의 왼쪽 뺨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을 남겼던 그 손이었다.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파에 앉은 4개의 가식적인 얼굴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마트 계산대에서 짓던 완벽한 자본주의 미소가 지어졌다. 그럼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각별하게 아껴주시는데요. 다은은 말을 뱉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녀는 오른손을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고 손끝에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닿았다. 그녀는 스마트폰 측면의 볼륨 버튼을 꾹 눌러 소리를 최대로 키웠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실어하면 중앙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새벽 1시다. 날카롭고 폭력적이며 도끼가 가득 찬 고함 소리가 순식간에 거실의 가식적인 평온을 갈갈이 찢어놓으며 다은의 주머니 속 스피커에서 터져나왔다. 쥐꼬리만 한돈 좀 벌어온다고 집구석에서 유세를 떨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도대체 밖에서 어떤 논팽이랑 붙어먹다가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 거야. 뒤이어 살과 살이 마찰하는 끔찍하게 경쾌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거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통통한 권사가 입가로 가져가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고 갈색 홍차가 그녀의 값비싼 실크 치마폭 위로 엎질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휴지로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눈을 부릅뜨고 임정희를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임정희의 얼굴에 피어있던 자애로운 미소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었다. 마치 얼굴에 쓴 두꺼운 가면이 쩍하고 갈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안색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빠르게 잿빛으로 질려갔고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다.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맴돌 뿐 온전한 단어 하나조차 내뱉지 못했다. 다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의 푸른 빛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를 비췄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어젯밤 캡처해둔 단톡방 대화 내용을 띄운 뒤 화면을 통통한 권사의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권사님들, 마침 오늘 다들 모이셨으니 부족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차가운 수수용 메스처럼 임정희가 그토록 목숨 걸던 체면의 껍데기를 정교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께서 단톡방에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제 몸에서 싼 티가 난다느니 행실이 천박하다느니 하셨네요. 다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위로 쓸어 올렸고 캡처된 사진들이 3명의 권사들 눈앞을 휙휙 스쳐 지나갔다. 어르신들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저는 매일 마트에서 14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 그렇게 번 월급의 태반을 이 집구석 생활비로 바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모욕적인 평가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권사는 평소 교회 성가대 지휘자 자리를 놓고 임정희와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벌이던 앙숙이었다. 화면 속 캡처본을 확인한 그녀는 삐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치맛자락을 정리하는 척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머지 두 권사 역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오만 가지 표정을 지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임정희를 감싸주는 이는 없었다. 너 이 미친년이. 임정희가 마침내 거대한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튕겨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은의 코앞을 가리켰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며 찢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외부인들 다 보는 앞에서 감히 시어미를 이렇게 능멸해. 넌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처먹은 거야? 다은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길길이 날뛰며 일그러진 임정희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그녀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어머니, 어젯밤 제 뺨을 후려치셨을 때 남편도 그 방문 너머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가정교육 운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입 다물지 못해.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안방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임재원이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거실로 뛰쳐나왔다. 그는 다은의 팔뚝을 낚아채더니 쇠집게 같은 소나기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다은, 너 미쳤어. 적당히 좀 못해. 임재원이 이를 악물고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엄마가 손찌검한 건 잘못하신 거니까 내가 사과받아 낼게. 근데 지금 남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난장을 피우면 우리 엄마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겠어? 당장 폰 집어넣고 권사님들한테 사과해. 손목뼈가 부러질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다은은 발버둥 치지 않았다. 피가 안 통해 시퍼렇게 질려가는 자신의 손목조차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임정희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둔 뒤 마침내 임재원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다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임재원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할 만큼 지독하게 시렸다. 재원아, 다은이 오늘 날씨를 묻듯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한때 평생을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도련님 아파트 잔금 3천만 원 모자란 거, 그거 우리 전세 보증금 빼서 메꿔주기로 한 거, 나한테는 언제쯤 통보할 생각이었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다은의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있던 임재원의 손에서 갑자기 모든 힘이 증발해버린 듯 그의 팔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핏발마저 그 순간 굳어버린 것 같았다.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던 뺨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빠르게 핏기가 가시며 투명알로 물러섰고 소파 팔걸이에 등이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도 없었다. 오직 공중에 떠있던 폭탄이 마침내 터져버렸을 때에 뼛속까지 시린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정확해졌고 벽에 걸린 앤티크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탁자 위에 있던 고급 찻잔이 엎어졌다. 갈색 얼룩을 번지게 했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둔 한정판 명품백을 황급히 낚아채더니 가죽의 질감이 파고들 정도로 손톱을 세워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저기 정희 권사님, 깜빡했는데 우리 손주 녀석 영어학원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데리러 가야겠네. 통통한 권사는 핏기가 가신 임정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시선을 회피하며 울음보다 더 보기 흉한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다. 오늘 차는 이쯤 마시고 일어나야겠어. 나머지 두 권사 역시 마치 사면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흔해 빠진 인사말조차 생략한 채 황급히 자신들의 외투를 챙겨들고 푹 숙인 고개로 현관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그 다급한 발소리는 마치 이 집에 전염병이라도 돌고 있어 도망치는 듯한 모양새였다. 임정희는 마치 척추뼈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널브러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붙잡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교회 내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비위를 맞추며 떠받들던 그 3명의 권사들이 마치 피난민처럼 현관에 구겨져 신발을 갈아 신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어록이 열리고 유압 힌지의 작동으로 철문이 서서히 닫혔다. 문틈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의 그 1초, 복도 밖에서 한껏 낮춘 목소리지만 귓가에 꽂히듯 선명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어머머, 아까 녹음본에서 뺨 때리는 소리 들었어? 정희 권사님 며느리한테 진짜 손찌검을 하나 봐. 게다가 그 김장 배추백 포기 한밤중에 어쩜 사람이 그렇게 독해? 평소엔 교회에서 천사표인 척 혼자 다 하더니 문 닫고 들어가면 저런 시어미일 줄 누가 알았겠어. 달칵. 현관문이 완전히 잠기며 임정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한 그 쑥덕거림을 문 밖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말들은 이미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임정희가 지난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범적인 시어머니라는 가면을 무참히 난도질해버렸다. 악! 거실을 찢어놓을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임정희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것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기괴한 곡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들통난 것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체면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것에 대한 극도의 억울함과 화병의 발악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임정희는 산발을 한 채 바닥에 퍼질러 앉아 공들여 관리한 얼굴을 눈물 콧물로 범벅을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임재원의 바짓가랑이를 사생결단으로 부여잡고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재원아, 저 독사 같은 년 좀 봐라. 내가 내 아빠 먼저 보내고 평생 수절하면서 너랑 내 동생 어떻게 키웠는데.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졌건만. 이제 와서 전현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애미 얼굴에 이렇게 똥칠을 해. 넌 내 애미가 이 꼴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임재원은 마치 영혼을 잃은 꼭두각시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무런 표정도 없는 다은의 얼굴에 1초간 머물렀다가 황급히 비켜갔고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 눈물 쏟으며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가닿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히더니 방금 전 다은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던 그 손을 뻗어 파르르 떨리는 임정희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엄마, 제발 그만 우세요. 바닥 차가워요. 얼른 일어나요. 임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를 품에 안는 쪽을 택했다. 그는 다은과 눈을 마주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든 문 닫고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 이웃집에서 듣고 비웃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은은 그들에게서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요히 서서 이 모자가 자기 눈앞에서 벌이는 신파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3년 전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추석 명절. 다은은 주방에 꼬박 8시간을 쪼그려 앉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동태전과 산적꼬치를 부쳐야 했다. 기름 냄새에 눈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날 밤 임재원은 그녀를 몰래 베란다로 끌고 가더니 애처롭다는 듯 품에 꼭 안고 굳게 맹세했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앞으론 절대 우리 엄마가 당신 이렇게 구박하게 안 둘게. 난 평생 당신 편이야. 달빛 아래서 맹세하던 그 남자와 아내를 등쳐먹으려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해 이웃집이 비웃는다는 핑계로 상황을 덮으려는 눈앞의 비겁한 겁쟁이가 서서히 하나로 겹쳐졌다. 다은은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신락 같은 슬픔도 없었다. 그저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리적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을 뿐이다. 어젯밤 들이켰던 그 얼음물이
바로 이 순간 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환상까지 남김없이 얼려버린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여전히 임재원색 24인치 캐리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미 머릿속으로 100번도 넘게 짐을 싸둔 캐리어였다.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에 직접 샀던 옷까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지난 4년간 모은 비상금 통장과 모든 증거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가 전부였다. 이 집구석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설령 임재원이 사준 양말 한 켤레라 할지라도 더러워서 만지기조차 싫었다. 다은은 캐리어 손잡이를 틀어쥐고 힘껏 밖으로 끌어당겼다. 캐리어의 바퀴가 마루 위를 구르며 묵직하고 규칙적인 달그락 소리를 냈다. 적막한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메트로놈처럼 이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무자비하게 선고하고 있었다. 다은이 안방 문턱에 다다랐을 때 임재원은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를 왈칵 밀쳐내고는 비틀거리며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틀을 짚고 다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평소엔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코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어도 그저 묵묵히 눈물만 훔치던 아내가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것인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지금 캐리어 끌고 나가서 어쩌자는 거야? 임재원이 목소리를 짓누르며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조급함과 짜증이 묻어났다. 밖에 복도에 언제 이웃집 사람들이 지나갈지 몰라. 너 이렇게 요란하게 나가다가 남들 눈에라도 띄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 제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내 입장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다은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서늘한 눈동자로 임재원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입장, 다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지독하게 조롱 섞인 비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아직 붉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손을 뻗어 문틀을 꽉 움켜쥔 임재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방금 한 말, 어젯밤 현관에서 내 엄마가 내 뺨 때릴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뜻이야. 다은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마치 녹슨 톱처럼 임재원의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을 조금씩 썰어내고 있었다. 너희 집구석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애초부터 숨쉬고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난 가식 덩어리 체면이었어. 손가락이 억지로 떼어진 임재원은 감전이라도 된 듯 손을 움츠리며 멍하니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련님 아파트 잔금 말인데 다은은 캐리어를 끌고 뻣뻣하게 굳은 임재원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얼음 같은 한마디를 남겼다. 이 전셋집 당장 빼서 그 1억 5천만 원으로 내 엄마의 밑빠진 독이나 실컷 채워드려. 단, 그 돈 중에 단 1원이라도 내 몫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다은은 안방을 나와 엉망진창이 된 거실을 가로질렀다. 임정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다은의 손에 끌려 나오는 은회색 캐리어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늘 탁하게 흐려있던 그 두 눈에 처음으로 공포라는 이름의 진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저 캐리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욕하며 평생 부려 먹을 수 있는 공짜 식모가 떠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 여기며 막내 아들 집을 사주려 했던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영영 자신의 소나귀를 벗어난다는 뜻이었다. 다은아, 김정희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그녀는 턱 밑으로 흘러내린 콧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허겁지겁 앞으로 두어 걸음 기어가 검버섯핀 손을 뻗어 다은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너 대체 어딜 가려는 게냐? 말로 좋게 풀면 될 것을 기어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은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임정희를 등진 채 제14시간 동안 서 있느라 굽이 살짝 닳아버린 그 구두로 갈아 신었다. 차가운 가죽이 발 뒤꿈치에 닿자 묘하게 든든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린 임정희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다은의 시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임정희의 얼굴을 훑고 아직도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것일 텔레비전을 지나 주방 바닥 타일에 얼룩진 절인 배추 소금물 자국에 가 머물렀다. 어머니, 저 잠 좀 잘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다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듯 아무런 높낮이 없이 차분했다. 어젯밤 그 배추 100폭이 다 뒤집느라 아직 잠이 한참 모자라거든요. 참, 그 대야에 담긴 배추들 얼른 김치냉장고에 넣으세요. 안 그러면 밤쯤엔 아주 시큼하게 쉬어서 썩은 내가 진동할 테니까요. 딱 이 집구석처럼요. 말을 마친 다은은 몸을 돌려 망설임 없이 도어록 터치패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다. 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다은이 무거운 철문을 밀어 열자 초겨울의 차가운 빗방울이 섞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복도에서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그녀의 이마 위 잔머리를 흐트렸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차가운 비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려는 찰나 문틈 사이로 온몸에 힘을 쥐어짠 임정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쫓아가. 임재원 이 등신 같은 놈아, 멍하니 서서 뭐해. 얼른 가서 전현 잡아와. 그 보증금 가지고 가게 두면 절대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탐욕이 뚝뚝 묻어났다. 다은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하행 버튼을 눌렀다. 복도 안쪽에서 요란하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임재원이 얇은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 끝에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다은의 이름을 부르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다. 띵.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미끄러지듯 열렸다. 다은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임재원을 마주 보았다. 다은아, 잠깐만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해. 임재원이 손을 뻗으며 문이 닫히기 전에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다은은 열린 버튼을 누르지도 닫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고요히 서서 한때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어두컴컴한 복도 조명 아래서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구조의 손길을 뻗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두 짝의 금속 문이 완전히 맞물리기 직전의 마지막 1초, 좁은 틈 사이로 다은과 임재원의 시선이 얽혔다. 임재원의 눈동자 속에는 애원과 공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반면 다은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물도, 미련도, 심지어 신락 같은 증오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손을 들어 붉은 불빛이 들어온 숫자 1 버튼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정확히 눌렀다. 쿵. 금속 문이 완전히 닫히며 절망에 빠진 임재원의 얼굴과 그 뒤에 버티고 있던 숨막히는 지옥을 영원히 다른 세계로 격리해버렸다. 승강기는 기분 좋은 무중력감을 내며 다은을 태우고 1층을 향해 부드럽게 하강했다. 서울의 비 내리는 밤은 언제나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다. 다은은 캐리어를 끌고 강소연의 따뜻한 오피스텔 원룸에 서 있었다. 소연은 왜 옷이 흠뻑 젖었는지, 뺨의 붉은 자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욕실에서 포송포송한 수건을 가져와 다은의 어깨에 둘러준 뒤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랐을 뿐이다. 나 따뜻한 물 싫어. 다은이 소연의 손에 들린 머그잔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얼음물 한 잔 줘. 아주 차가울수록 좋아. 소연은 흠칫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냉장고 제빙기에서 얼음을 한가득 퍼담고 정수기 물을 채워 다은에게 건넸다. 유리잔 벽에 얼음이 부딪히며 찰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다. 다은은 그 얼음물을 쥐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찌릿한 냉기를 느끼며 어젯밤부터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탁한 응어리가 차가운 물줄기를 타고 마침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사흘 동안 이 작은 오피스텔은 총성 없는 지휘소로 변했다. 소연은 과연 로스쿨 수재다웠다.
그녀는 다은의 스마트폰에 있는 증거들을 모조리 빼내어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다. 임정희가 내 허락 없이 예비 비밀번호를 치고 사적인 주거 공간에 들어온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해. 그 배추백 포기랑 노동을 강요한 녹음 파일이 제일 확실한 증거야. 소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두드렸다. 모니터의 하얀 불빛이 그녀의 집중한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뺨 때린 거 말인데 내일 상해 진단서 끊을 수 있게 병원 예약해뒀어. 비록 붓기만 했다고 해도 녹음본에 찍힌 타격음이랑 내 남편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합쳐지면 폭행죄 성립은 식은 죽 먹기야. 다은은 소파에 앉아 소연이 그 악독한 단톡방 캡처본을 하나하나 문서에 붙여넣는 모습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이거야. 이 소연이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교회 단톡방의 비방글들을 가리켰다. 3명 이상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우리나라에선 중범죄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찰서 들락거리며 아주 혼쭐이 나게 해줄 수 있어.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두툼한 고소장이 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그날 밤, 내내 무음 상태로 엎어져 있던 다은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발신자는 임재원이었다. 다은은 화면에 뜬 한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신호음이 끊어지기 직전에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밀었다. 다은아, 수화기 넘어 임재원의 목소리는 모래를 한 움큼 머금은 듯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극도의 피로와 애원이 묻어났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오늘 오후에 경찰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엄마 평생 경찰서 문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사신 분인데 지금 집에서 너무 놀라셔서 혈압이 솟구치고 밥도 못 드셔. 그래서 다은의 말투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태연했다. 엄마가 다 잘못하셨대. 진짜 반성하고 계셔. 임재원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매달렸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 주기만 하면, 고소만 취하해주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시겠대. 앞으로 우리 사는데 절대 간섭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응? 다은은 스마트폰을 든 채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는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어젯밤 소연의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길 건너편에 임정희의 낯익은 검은색 차가 한참 동안 서 있던 것이 떠올랐다. 평소 길을 걸을 때도 턱을 빳빳이 쳐들고 다니던 그 여자는 차창 너머로 오피스텔 입구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당장이라도 다은을 씹어 먹을 듯한 지독한 원한과 도끼뿐이었다. 사과. 그건 그저 법원에서 날아올 출석 요구서와 코앞으로 다가온 사회적 매장을 피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타협에 불과했다. 재원아, 다은은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네온 사인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 엄마 혈압이 터지든 말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사과는 경찰서 가서 형사님한테나 하시라고 전해. 지금 이 시간부로 이혼 합의서랑 재산분할 확인서에 도장 찍을 일 아니면 2번 다시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내 변호사한테 전달해. 말을 마친 다은은 임재원이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연락처를 열어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마침내 세상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한편 그 시각, 은혜교회는 창립 이래 전례 없는 진도 12짜리 대지진을 겪고 있었다. 임정희의 집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나온 3명의 권사들은 결국 입단속을 하지 못했다. 가십거리와 허영심이 최고의 원동력인 중년 여성들의 교회 사교계에서 비밀의 유통기한이란 마트에서 떨이로 파는 유통기한 임박 우유보다도 짧은 법이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임정희가 한밤중에 며느리한테 김장 배추백 포기를 뒤집게 했다더라. 막내 아들 아파트 사주려고 전세 보증금 뺏으려다가 며느리 뺨까지 찼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날개 돋친 듯 교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옆 동네 맘카페에는 이름만 이니셜로 가린 익명의 폭로글까지 올라올 지경이었다. 녹음본 속에서 표독스럽게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던 그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카카오톡을 타고 은밀하게 공유되며 재생되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임정희는 교회의 원로 장로 3명의 부름을 받고 엄숙하고 장엄한 당회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바닥 위로 얼룩덜룩한 빛의 파편을 던져놓고 있었다. 임정희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늘 빈틈없이 빗어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은 이제 바싹 마른 나무 껍질처럼 잿빛으로 시들어 있었다. 정희 권사님, 최근 교회 내에 떠도는 그 녹음본과 소문들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운데 앉은 수석 장로가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노골적인 실망감과 엄중함이 서린 눈빛으로 말했다. 교회에서 가장 연륜 있는 권사 중 한 분으로서 권사님의 이번 처신은 우리 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임정희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덜덜 떨며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위상을 방패 삼아 변명하려 애썼다. 그건 다 그 독사 같은 년이 작정하고 파놓은 함정입니다. 임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년이 먼저 저를 도발했다고요. 시어미인 저한테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 제가 순간 홧김에 그만하십시오. 수석 장로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저희도 이미 전체 녹음본을 다 들었습니다. 정희 권사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건 죄인이 자신의 영혼 앞에 정직하게 마주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성가대와 권사회에서 맡고 계신 모든 직분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서 깊이 회개하십시오. 임정희는 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아 눈앞에서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헌금과 봉사로 겹겹이 쌓아 올린 모범 권사라는 알량한 체면이 바로 이 순간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다은이 그날 거실에서 녹음기를 틀었을 때 그 얼음장 같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사회적 처형식이었다. 한 달 후 서울 가정법원.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다. 다은은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조정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피골이 상접한 임재원이 앉아 있었다. 고작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임재원은 좋기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수염은 덥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예전에는 몸에 딱 맞았던 정장이 지금은 헐렁하게 겉돌고 있었다. 다은이 빼도 박도 못하는 가정폭력 진단서와 녹음본, 그리고 임정희가 재산을 빼돌리려 작당한 단톡방 캡처본을 제출하자 임재원 측 변호사는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사태가 더 커져 임재원이 다니는 물류회사에 소문이라도 나서 밥줄까지 끊기는 사태를 막으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 수밖에 없었다. 다은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임재원 앞으로 밀어주며 기계처럼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도봉구 아파트 전세는 즉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정다은 씨 측에서 부담한 원금 7,500만 원에 4년간의 혼인 유지 기간에 따른 재산 분할금 2천만 원을 더한 총액 9,500만 원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다은 씨의 개인 계좌로 일시불 송금하셔야 합니다. 임재원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펜조차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손을 덜덜 떨었다. 임재준이 경기도 아파트 잔금으로 모자라다던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은이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임재원 모자의 일방적인 개인 채무로 간주하여 다은과는 무관하다고 가차없이 선을 그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임재준이 걸어둔 가계약금 500만 원은 매도인에게 고스란히 몰수당했고 그 바람에 지금 집구석에서는 임재준과 임정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개싸움을 벌여 조용할 날이 없다고 했다. 임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극히 복잡한 눈빛으로 다은을 바라보았다. 억울함,
후회, 그리고 뼈저린 무력감이 뒤엉켜 있었다. 다으나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붙잡는 말이라도 꺼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다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 몫의 조정조서를 깔끔하게 접어 핸드백 안에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위원장에게 깍듯이 목례를 한 뒤 뒤돌아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초겨울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온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다은은 법원 정문을 나서며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4년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았다. 자신의 목인 돈과 존엄성을 단 1원어치도 빼앗기지 않고 그 지옥에서 아주 깔끔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의 주소 하나를 검색했다. 마포구에 있는 조개구이 전문점이었다. 결혼 전 직장 동료에게서 이곳의 숯불 산낙지 구이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임재원에게 같이 가자고 수없이 졸랐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너무 비싸다. 우리 엄마가 밖에서 파는 해산물은 더러워서 먹는 거 아니랬다는 핑계뿐이었다. 지난 4년간 그녀가 가장 많이 먹은 해산물이라고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려고 붙이다가 시커멓게 타버린 동태전 끄트머리가 전부였다. 30분 후 다은은 그 조개구이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화로 안에서는 숯불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트렌치코트를 벗은 다은이 앞치마를 두른 이모님을 향해 홀가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모님, 여기 산낙지 구이 1인분이랑 조개구이 1인분 주세요. 그리고 살얼음 낀 생맥주도 한 잔 주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글지글 육즙이 끓어오르는 해산물이 상에 올랐다.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던 산낙지가 숯불 위에서 오그라들며 진한 바다의 풍미를 뿜어냈다. 다은은 노릇하게 구워진 낙지 다리 하나를 집어 특제 초고추장에 푹 찍은 뒤 입에 넣었다. 매콤함과 달큰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동시에 폭발하자 하마터면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그녀는 겉면에 하얗게 성에가 낀 생맥주 잔을 들어 올리곤 고개를 젖혀 꿀꺽꿀꺽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원한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그간의 모든 피로와 먹구름을 말끔히 씻어내렸다. 계산할 때 이모님이 검은 숫자가 찍힌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37,000원. 다은은 그 숫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풋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한밤중 주방 바닥에 널브러져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를 풍기던 그 절인 배추 100포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배추 100포기에 착취당한 피땀을 오늘 이 37,000원짜리 해산물 구이 한 끼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은 셈쳤다. 그녀가 식당의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자유의 내음이 섞인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다. 마포구의 이 조개구이집 페이지에 들어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황금빛 별 5개를 꽉 채워 누르고는 리뷰창에 이렇게 한 줄을 남겼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 숯불은 썩어 빠진 모든 것들을 하얗게 태워버릴 만큼 뜨겁거든요. 등록 버튼 터치. 액정의 희미한 불빛이 다은의 입가에 번진 오롯이 정다은 자신만의 화사한 미소를 비춰주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내며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화려한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도봉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매일같이 돈 때문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개싸움을 벌이는 그 집구석이 어찌 되든 요즘은 어쩌다 교회에 나가도 맨 뒷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을 뿐 다시는 권사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된 임정희가 어찌 되든 간에 그것들은 이미 지난 세기에 시큼하게 쉬어 빠진 썩은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정다은은 절대 쓰레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